새벽 5시, 이른 할머니는 오늘도 폐지를 줍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서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목에서 4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에게 채워졌던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순자 기억이라는 글씨까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재벌 대한그룹 회장의 손자.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를 만난 순간 그 사람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저를 아는 사람처럼. 정말 혹시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뒷골목. 박순자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돌았다. 이른이 넘은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를 냈다. 폐지 한 장, 빈 캔 하나. 그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녀의 전부였다. 오늘도 새벽부터 나온 건 경쟁이 심해서였다. 조금만 늦어도 다른 할머니들이 먼저 쓸어간다. 골목 끝 편의점 뒤편에서 순자는 몸을 숙였다. 박스더미 사이로 손을 뻗는데 갑자기 뭔가 움직였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 순자. 박스 틈새에서 작은 손이 삐죽 튀어나왔다. 아이였다. 11,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박스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순자는 급히 아이를 끌어냈다. 아이야, 괜찮니? 아이는 눈을 반쯤 뜬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엔 열기가 가득했다. 순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뜨겁다 못해 불덩이 같았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큰일 나. 순자는 서둘러 아이를 일으키려고 몸을 숙였다. 그때였다.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은빛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육각형 모양 가운데 새겨진 글자 하나. 강할강. 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40년 전 29의 젊은 미혼모였던 순자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 병원 측은 아이를 데려갔고 순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이가 사라진 뒤였다. 그때 순자가 아들의 목에 채워준 단 하나의 유품. 그게 바로 이 목걸이였다. 외할머니가 물려준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졌다. 틀림없다.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 똑같았다. 순자 기억. 그녀가 직접 세공소에 부탁해 새긴 글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야, 너 혹시. 하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열에 들떠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순자는 황급히 아이를 일으켰다. 뼈만 앙상한 그녀가 12살 아이를 거우 부축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지, 일단.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이를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새벽 응급실은 한산했다. 순자는 아이를 데리고 접수대 앞에 섰다. 간호사가 힐끗 그녀를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보호자세요? 아니, 그게 길에서 쓰러진 걸 제가 발견해서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그게 저도 몰라요. 그냥 박스 안에 있었어요. 간호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일단 들어가세요. 근데 나중에 보호자 연락 안 되면 할머니가 비용 부담하셔야 해요. 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데리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한 뒤 고개를 저었다. 고열의 탈수 증상까지 있네요. 하루 이틀 굶은 것 같은데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그게 저도 몰라서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일단 링거부터 마치고요. 순자는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아이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링거가 꽂히고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지호야. 남자는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뒤따라 들어온 여자도 울먹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지호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대체 어디 간 거야?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순자를 돌아봤다. 할머니, 혹시 저희 아들을 발견하신 분이세요? 네, 골목에서 쓰러져 있길래.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자도 눈물을 훔치며 인사했다. 저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남자가 물었다. 치료비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무사하면 됐어요. 그녀는 황급히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창문 앞에 멈춰 선 순자. 가슴이 미칠 듯 뛰었다. 목걸이. 그 목걸이는 대체 어떻게? 혹시 저 아이가?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걸 거야. 하지만 가슴속 울렁임은 멈추지 않았다. 사흘 뒤 순자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왔다.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아이는 괜찮을까? 그 목걸이는 대체 어디서 난 걸까? 골목 입구에서 망설이던 순자는 결국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혹시 사흘 전에 여기 골목에서 아이 하나 쓰러진 거 아세요?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요? 경찰도 와서 CCTV 확인해 갔던데요. 아이 부모가 대한그룹 사람들이래요. 대한그룹? 순자의 눈이 커졌다. 네, 재벌 있잖아요. 강태산 회장. 그 손자래요. 순자는 그 자리에 굳었다. 재벌 손자. 그럼 그 목걸이는? 편의점 주인이 덧붙였다. 근데 이상한 게 아이가 왜 혼자 골목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CCTV에도 안 잡혔대요. 순자는 천천히 편의점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벌가 손자,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 목걸이,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이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황당해서 믿기지 않았다. 순자는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순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 그 어딘가에 대한그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 그게 내 아들이 차고 있던 그 목걸이가 맞는지.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가 내 핏줄과 관련이 있는지. 순자는 손수레를 끌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새벽 햇살이 그녀의 구부정한 등을 비쳤다. 닷새 뒤 순자는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 그 위용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다. 정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때였다.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할머니, 여긴 출입 불가세요. 아, 그게 혹시 강지호라고 아이 있잖아요.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시죠? 그 아이가 제가 사흘 전에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약속 있으세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약속이 있을 리 없었다. 경비원은 손짓했다. 가세요, 할머니.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순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건물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40대 초반 단정한 인상, 차가운 눈빛. 강민준. 대한그룹의 장남이자 강지호의 아버지였다. 순자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자의 옆 얼굴. 어딘가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론 부족했다. 마치 오래전 사진 속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다. 민준도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걸음이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저 사람은 날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민준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됐다. 아니, 뭔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좁은 쪽방,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서 그녀는 천장만 바라봤다. 강민준.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본 거지?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순자는 몸을 돌려누웠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40년 전 그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없었다. 간호사는 말했다. 아기는 입양 보냈어요. 미혼모가 키울 수 없다고 서류에 동의했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때는 어리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4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임신 8개월 때 찍은 사진. 배가 불룩한 젊은 순자가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 아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혹시 정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재벌가 장남이 내 아들일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속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다시 대한그룹 본사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건물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았다. 경비한테 쫓겨날 바엔 이렇게라도 지켜보자. 혹시 그 아이 강지호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1시간, 2시간. 오가는 사람들만 지켜봤다. 점심때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다. 30대 중반,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서연이, 강민준의 아내였다. 순자는 몸을 숙이며 그녀를 지켜봤다. 연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 카페로 향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여자 한 명이 카페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카페 쪽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연희가 말했다. 언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상대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참아야지. 지금 들키면 끝이야.
들킬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다 거짓말인데. 그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순자는 숨을 죽였다. 무슨 거짓말? 회장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지호 때문에 미치겠어. 애는 자꾸 엄마 아빠 닮지 않았다고 묻고 나는 매번 둘러대야 하고 그냥 입양했다고 말하면 안 돼? 말할 수 있으면 진작했지. 회장님이 절대 안 된대. 대한그룹 적자는 피로 이어져야 한댔어. 상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호 덕분에 내 입지는 확실해졌잖아. 아들 낳았다고. 입지가 무슨 소용이야. 매일 거짓말하고 사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순자는 천천히 카페에서 물러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입양. 지호가 입양하라고? 그럼 강민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그 목걸이는 대체 어떻게 해? 순자는 공원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대한그룹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다. 사장님, 혹시 대한그룹 회장 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 사장은 힐끗 그녀를 쳐다봤다. 왜요? 거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좀 궁금해서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거기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평창동 저택인데 경비가 삼엄해서 근처도 못 가요. 그래도 주소는 알 수 있을까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다. 근데 할머니, 진짜 무슨 일 있으세요? 괜히 갔다가 신고당하면 큰일 나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볼까 해서요. 순자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다. 평창동.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 순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해질 무렵 순자는 평창동 주택가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 철문, CCTV. 일반인은 근처에도 못 갈 만큼 경비가 삼엄했다. 순자는 담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다. 넓은 정원, 2층짜리 저택, 고급 차량 여러 대. 그 위용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초라해졌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여길 넘보다니. 그때였다. 철문이 열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왔다. 순자는 황급히 담장 뒤로 몸을 숨겼다. 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 강민준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다가 담장 뒤에 숨은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차가 멈췄다. 순자는 숨이 멎었다. 민주는 창문을 내렸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봤다. 민준의 눈빛엔 놀람, 의심, 그리고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왜 여기 계세요? 순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차 세워. 네. 잠깐만 세우라니까. 차가 완전히 멈췄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다. 민준이 물었다. 저번에 지호를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순자는 눈을 돌렸다. 혹시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나가다가 여기까지 오시기엔 좀 먼 거리 같은데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말해야 하나? 목걸이 얘기를 꺼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하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혹시 지호 목에 걸린 목걸이, 그거 어디서 난 건가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목걸이요? 네. 은빛 체인에 육각형 펜던트, 가운데 강할 강자 새겨진 거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겁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어렸을 때부터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우한테 물려준 거예요. 순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온몸이 떨렸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럼 설마. 민준이 다시 물었다. 할머니, 그 목걸이가 왜요? 혹시 아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서요. 민주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그게 다예요? 네. 순자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순자는 멈춰섰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혹시 나중에 할 말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순자는 명함을 들여다봤다. 대한그룹 전무이사 강민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쥐었다. 40년 만에 실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재벌가 장남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순자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결심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그리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말할 건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둘 건지. 사흘 뒤, 순자는 다시 대한그룹 본사 근처에 나타났다. 이번엔 인근 식당 앞에서 폐지를 주우며 대기했다. 점심시간쯤 민준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혼자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민준은 한식당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순자는 식당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민준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또 다른 목걸이가 있었다. 순자와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민준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지금 식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밥을 서둘러 마저 먹고 식당을 나왔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모성.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민준의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번에 평창동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 대답했다.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순자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평일 오후 손님이 거의 없는 2층 구석자리. 순자는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다. 2층에 도착하자 구석자리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다가 순자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앉았다. 민준은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손을 꼭 쥐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지난번에 목걸이 얘기하셨죠? 그게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 맞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게 제가 갖고 있던 목걸이예요. 지호한테 준 건 복제품이고 원본은 항상 제가 갖고 다녀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은빛 목걸이가 따스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육각형 펜던트, 가운데에 새겨진 강자. 순자는 숨이 멎었다. 틀림없었다. 그녀가 40년 전 아들에게 채워준 바로 그 목걸이. 민준이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할머니, 이 목걸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똑같은 목걸이를 갖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래전이요? 언제요? 40년 전이요. 40년. 민준은 천천히 목걸이를 내려놨다.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그럼 40년 전엔 30이었죠.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때 아이를 낳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네.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왜요?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제가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병원이 어디였죠? 강남의 한 산부인과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곳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가 말한 바로 그 병원. 순자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민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저도 제 출생에 대해 의심해 왔어요. 오래전부터요.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전 강태산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낯선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3살쯤이었을 거예요. 그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 절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강 회장 부부는 아니었어요.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측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할머니, 그때 아이 목에 뭘 채워주셨어요? 목걸이요. 이 목걸이를요. 민준은 천천히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뒷면에 뭐라고 써 있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자 기여. 민준은 목걸이를 뒤집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순자 기여.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할머니. 네. 저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가 먼저 물었다.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1985년 3월 15일입니다. 순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날이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은 바로 그날. 아들아. 순자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민준도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쳤다.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한참 뒤 민준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그는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목이 메었다. 전 평생 당신을 원망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왜 절 버렸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매일 밤 울면서 물었어요. 아니야. 남 버린 게 아니야. 순자는 흐느꼈다.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강 회장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돈을 받고 저를 팔았다고.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거짓말이야.
난 돈 같은 거 받은 적 없어.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다. 난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없었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어디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강 회장이 모든 걸 조작한 거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는 주먹으로 창틀을 쳤다. 쿵. 둔탁한 소리가 카페에 울렸다. 40년. 4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거군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돌아섰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은 당신이 아니에요. 순자는 그를 끌어안았다. 40년 만에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민주는 처음엔 뻣뻣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를 안아줬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준이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폐지 줍고 남의 집 청소하고.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다. 혼자 사셨어요? 응. 혼자. 결혼은요?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너만 생각나서.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순자가 말했다. 너는 어떻게 살았어?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았죠. 재벌가 장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왜? 전 항상 가짜였거든요. 순자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강 회장은 절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후계자로 훈련시켰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잠시 후 순자가 물었다. 근데 지호는? 지호도 너랑 비슷한 상황이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호도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순자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설명했다. 제 아내 연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손자가 필요했죠. 대를 이을 핏줄이요. 그래서 회장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디선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똑같은 짓을 또 한 거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전 지호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순자가 물었다. 그럼 넌 어쩔 거야?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싸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장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난 내 엄마잖아. 민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틀 뒤 민주는 순자를 작은 아파트로 안내했다. 여긴 제가 몰래 마련해둔 곳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내 방 있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이요. 이젠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주는 아파트 열쇠를 그녀 손에 쥐어줬다.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지금 당장은 회장한테 들키면 안 돼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민주는 그녀를 안아줬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날 밤 민주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75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왔나? 네, 아버지. 민주는 그 앞에 섰다. 회장이 물었다.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업무 때문에요.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준아. 네.
너 혹시 출생 기록 같은 거 뒤지고 다니는 거 아니지? 민주는 표정을 굳혔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냉소를 지었다. 내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알아봤자 소용없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왜 소용없죠? 넌 이미 강민준이야. 대한그룹의 후계자고 강 회장의 아들이지. 전 진짜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짜 부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야.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친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아, 그만둬. 말씀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회장은 그를 노려봤다. 입 조심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어머니 어디 계세요? 살아 계세요? 회장은 침묵했다. 민준이 다시 물었다. 대답해 주세요. 회장은 돌아섰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이미 죽었어. 오래전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거짓말. 믿든 말든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더 이상 캐지 마. 알아봤자 내 인생만 망가져. 회장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주먹을 불끈 쥔 채로. 거짓말이다. 어머니는 살아계셔. 내가 직접 만났어.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회장이 눈치챘어요. 사흘 뒤 순자는 아파트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봤다. 새 보금자리, 깨끗한 방, 따뜻한 난방, 편안한 침대. 40년 만에 처음 누려보는 안락함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회장이 눈치챘다는 문자 이후로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깜짝 놀라 문으로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여자가 비쳤다. 3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 명품 가방. 서연이었다. 민준의 아내. 순자는 숨을 죽였다. 연희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안에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순자는 망설였다. 연희가 다시 말했다. 저 서연이에요. 강민준 아내요. 할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연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다. 앉으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연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네. 남편한테서 떨어지세요. 순자는 얼어붙었다. 연희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거 합의서예요. 여기 사인하시면 이 아파트 명의를 할머니 앞으로 넘기고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연희는 냉소를 지었다.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찾는 척하는 거, 돈 노린 거 아니면 뭐예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전 정말 민준이 제 아들이에요. 연희는 비웃었다. 증거 있어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연희가 계속 말했다. 할머니, 저도 이해는 해요. 가난하게 살다가 재벌가 만나면 욕심 생기죠. 근데 이건 너무 뻔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욕심 없어요. 그냥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기쁠 뿐이에요.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더 좋네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남편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요. 순자도 일어났다. 전 안 떠나요. 제 아들 곁에 있을 거예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후회할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연희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희가 찾아갔다면서요? 응, 괜찮아. 뭐라고 했어요? 그냥 떠나래.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연희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괜찮아. 그것보단 너 걱정돼. 전 괜찮아요. 회장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사실 오늘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하던데? 진실을 말해주겠대요. 진실? 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이요. 순자는 숨을 죽였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모든 걸 알려준대요. 믿을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는 봐야죠. 조심해. 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회장 서재로 불려갔다. 회장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다. 앉아라. 민주는 소파에 앉았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민준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말해주마. 민주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봤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내 생모는 박순자라는 여자다. 지금 나이 일은. 민주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그 여자는 미혼모였어. 29에 혼자 아이를 낳았지. 왜 저를 데려가신 겁니까?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입양을 결정했지. 정식 입양이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데려왔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불법이었다는 거잖아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재벌가 장남에게 입양한 신분이 알려지면 곤란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거군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요?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게 그 여자 신상 기록이야.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박순자의 지난 40년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폐지 줍기, 식당 설거지, 청소 일용직. 민우는 서류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회장이 대답했다. 찾을 수가 없었겠지. 난 모든 기록을 없앴으니까.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가족을 그렇게 찢어놓을 수가 있어요? 회장도 일어났다. 난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지킨 게 아니라 빼앗은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다. 민준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가 그 여자 밑에서 자랐으면 어땠겠어? 가난과 무시 속에서 살았을 거야. 그래도 어머니 곁이 나았을 거예요. 그건 내 착각이야. 아니에요. 민주는 소리쳤다. 전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절 아들이 아니라 후계자로 키웠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게 더 행복했을 거예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몰라.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사람을 더 망가뜨려요. 회장은 돌아섰다. 나가봐라.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뭐냐? 지호도 저처럼 데려온 겁니까? 회장은 침묵했다. 민준이 다시 물었다. 대답해 주세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호도 입양이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왜요? 그의 친부모가 아직 살아있거든.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회장이 말했다.
지호는 납치나 다름없이 데려온 거야. 그 부모들은 지금도 찾고 있을 거다. 민주는 뒤로 비틀거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넌 이 집안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민주는 회장을 노려봤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경고야. 민주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서재를 나서며 말했다. 전 더 이상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민주는 순자의 아파트로 달려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순자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순자는 그를 토닥였다. 무슨 일 있었어? 민주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이 회장님이 지호까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지호를 친부모한테 돌려줘야 해요. 순자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그래야지.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 저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민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전 몇 년 전부터 회장 비리를 조사해 왔어요. 증거도 모아뒀고요. 순자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열었다. 출생 조작, 뇌물, 탈세, 불법 입양. 모든 증거가 파일로 정리돼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이걸 공개하면 회장은 끝나요. 대한그룹도 큰 타격을 받을 거고요. 순자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럼 넌? 저도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인생이 망가져.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 전 이미 망가진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손을 꽉 잡았다. 이제라도 진짜로 살고 싶어요. 거짓말 없이요. 순자는 그를 안아줬다. 알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민준이 아파트를 나서려는데 순자가 불렀다. 민준아. 네. 조심해.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준은 미소 지었다. 전 괜찮아요.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준은 그녀를 다시 한번 안아줬다. 어머니, 40년 만에 찾았는데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아파트를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민준은 돌아섰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를 막아섰다. 강민준 전무님이시죠? 누구십니까? 말없이 따라오시죠. 민준은 뒤로 물러섰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들이 다가왔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남자 하나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준은 저항했지만 남자들에게 끌려갔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며 민준의 모습이 사라졌다. 1시간 뒤 순자는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순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경비실로 내려가 물었다. 혹시 조금 전에 40대 남자 한 명 나가는 거 보셨어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는데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됐다. 민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다. 그녀는 다시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회장의 힘이면 경찰도 소용없을 것이다. 순자는 주저앉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 밑으로 편지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순자는 황급히 편지를 집어들었다.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내일 정오 평창동 저택으로 와라. 혼자 와라. 강태산. 순자는 편지를 움켜쥐었다. 눈빛이 변했다. 회장, 이제 직접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정오. 순자는 평창동 저택 앞에 섰다. 철문은 열려 있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에서 집사 한 명이 나타났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순자는 집사를 따라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이 열렸다. 안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소파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민준. 순자는 달려가려 했지만 집사가 그녀를 막았다. 회장이 손짓했다. 앉으시오.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순자는 회장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회장은 그녀를 천천히 살폈다. 박순자 씨. 네. 40년 만이군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회장이 말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회장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놨다. 순자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젊은 시절의 강태산이었다. 순자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이게 회장이 말했다. 당신이 아이를 낳던 날 내가 그 병원에 있었소. 순자는 숨이 막혔다. 왜 거기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내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소. 불임 치료를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요? 그날 밤 의사가 내게 말했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소. 당신이 마취해서 깨기 전에 아이를 데려왔소.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직접 데려간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직접 데려갔소. 순자는 비틀거렸다. 민준이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노려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난 아이가 필요했소. 그리고 당신은 아이를 키울 수 없었소.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었소? 좋은 일이라고요? 순자는 소리쳤다. 전 40년 동안 미쳐 살았어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약했기 때문이요. 강했다면 찾아냈을 거 아니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겁니까?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걸 보면 알 거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병원 기록,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모두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민준은 서류를 읽다가 회장을 노려봤다. 이게 다 회장님이 조작한 거군요. 회장이 말했다. 조작이라고 하지 말게. 난 그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야. 필요한 조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게 필요한 조치였다고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아, 넌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냉정하게 생각해봐. 순자가 끼어들었다. 냉정하게요? 제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냉정하라고요? 회장은 순자를 바라봤다. 박순자 씨, 당신은 민준을 키울 능력이 없었소.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잖소. 그래도 전 엄마였어요. 순자는 울먹였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회장은 냉소를 지었다. 사랑?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나? 사랑으로 학교를 보내나?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민주는 내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소.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대한그룹의 전무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래서 뭐가 행복했는데요?
전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절 사랑한 적 없어요. 전 그저 회장님의 후계자 양성 프로젝트였을 뿐이에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랑이 뭔지 아냐? 민주는 순자를 바라봤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요. 회장은 돌아섰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민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조건 없이요. 회장은 비웃었다. 순진하구나. 저 여자가 내 돈 노리고 나타난 거야. 순자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전 돈 따위 필요 없어요.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계좌 이체 기록이요. 40년 전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소. 순자는 서류를 빼앗았다.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든 아니든 기록은 남아있어. 민준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다. 모욕? 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거짓말이에요. 민준은 소리쳤다. 회장님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출생 기록도, 입양 서류도, 저 통장 기록도요. 회장은 침묵했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전 이제 알았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놨는지.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입 조심해. 아니에요. 전 이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이 지난 40년 동안 저지른 출생 조작, 불법 입양, 서류 위조.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회장님 서재에서요. 회장님이 숨겨놓은 비밀 금고에서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 말했다. 전 이걸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내가 감히. 회장이 소리쳤다.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전 더 이상 회장님 말에 따르지 않아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민준아, 내가 그걸 공개하면 대한그룹이 무너져. 무너지게 내버려 두죠. 넌 미쳤어. 아니에요. 전 이제야 제정신이 됐어요. 민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서려 했다. 회장이 소리쳤다. 민준아, 나가면 후회할 거다. 민주는 돌아서지 않았다. 회장이 다시 소리쳤다. 지호는 어쩔 거냐? 지호도 너처럼 불법으로 데려온 아이야. 민주는 멈춰섰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 지호 친부모가 나타날 거야. 그럼 지호는 어떻게 되는데?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지호는 친부모한테 돌아가야죠. 회장은 비웃었다. 지호 친부모는 가난해. 지호가 지금처럼 살 수 없어.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회장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넌 정말 나를 배신하는구나. 민주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배신이 아니에요. 전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준과 순자는 저택을 나섰다. 저택 밖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순자가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내 때문에 모든 걸 잃었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전 잃은 게 아니라 찾았어요. 순자는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순자의 아파트에서 묵었다. 좁은 방, 오래된 가구. 하지만 민주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순자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다. 먹어. 많이 먹어. 민주는 국을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엄마 음식 맛이구나.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40년의 빈 시간을 채워갔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잠들었다. 순자는 그의 곁에서 지켜봤다. 아들아, 이제 널 놓지 않을게. 그녀는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4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엄마가 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대한그룹 전무직을 사퇴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재벌가 장남의 갑작스러운 사퇴,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자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민준에게 아침을 차려줬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준에겐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많이 먹어. 민준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마저 먹었다. 며칠 뒤 연희가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고 순자가 문을 열었다. 연희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아들였다. 거실에서 민준이 일어났다. 연희야. 연희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당신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연희는 소파에 앉았다. 지호가 매일 아빠 찾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알아. 근데 난 지금 지호 곁에 있을 수가 없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며느님, 차 한잔 하실래요? 연희는 순자를 바라봤다. 할머니 때문이죠? 남편이 이렇게 된 게.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연희가 말했다. 할머니가 나타나기 전까진 괜찮았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연희야, 어머니 탓하지 마. 그럼 누구 탓이야? 당신 탓? 내 탓?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는 그를 밀쳐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연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당신 미쳤어? 지호는 어쩌고? 지호는 내가 키워. 양육비는 내가 다 댈게. 연희는 그를 때렸다. 찰싹. 손바닥 자국이 민준의 뺨에 남았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연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자가 그를 안아줬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민주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독립했다.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대한그룹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었다. 돈은 재벌가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어느 날 민주는 순자와 함께 시장에 갔다. 순자는 야채를 고르고 민주는 그 옆에서 짐을 들었다. 아들아, 이거 싱싱한 것 같니? 네, 좋아 보여요. 두 사람은 평범한 모자처럼 장을 봤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물었다. 민준아, 후회되지 않니? 뭐가요? 재벌 버린 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이게 훨씬 좋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 민주는 숨이 멎었다. 지호였다. 지호야. 아빠 언제 집에 와? 민주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아빠는 지금 집에 못 가. 왜? 아빠가 할 일이 있어서. 지호는 울먹였다. 아빠 보고 싶어? 민주는 목이 메었다. 아빠도 지호 보고 싶어? 그럼 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호가 다시 물었다. 아빠, 나 싫어진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안 와? 민주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지호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빠는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이야? 너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됐지.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엄마도 진짜 엄마 아니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호는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 아빠는 언제나 내 아빠야. 그럼 와. 제발. 민주는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말했다. 알았어. 아빠가 갈게. 정말? 응. 토요일에 갈게. 지호는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아빠 사랑해.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아빠도 사랑해.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다. 순자가 그를 안아줬다. 가봐. 지호 만나고 와. 근데 회장이. 괜찮아. 내가 지호 아빠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민주는 평창동 저택 앞에 섰다. 철문은 잠겨 있었다. 민주는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집사가 나왔다. 전무님 들어오십시오. 민주는 정원을 지나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지호가 앉아 있었다. 아빠. 지호는 달려와 민준을 껴안았다. 민주는 아들을 꽉 안아줬다. 지호야.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회장이 내려왔다. 왔구나. 민주는 지호를 놓고 일어났다. 회장은 거실에 앉았다. 앉아라. 민주는 지호 옆에 앉았다. 회장이 말했다. 지호야, 할아버지랑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 방에 가 있어라. 지호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이 말했다. 가 있어. 아빠 곧 갈게. 지호는 아쉬운 듯 계단을 올라갔다. 회장과 민준만 남았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후회되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 마라.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이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제 길을 정했어요. 그 길이 너한테 맞는 길이냐? 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넌 강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기엔 내 운명이 너무 커. 전 운명 따위 믿지 않아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내 고집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다. 민준도 일어났다. 후회하더라도 제 선택이에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준은 계단을 올라 지호 방으로 갔다. 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응. 민준은 지호 옆에 앉았다. 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호는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말했다. 너의 진짜 부모님은 따로 있어.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너의 아빠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그를 안아줬다. 지호야,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항상 널 생각할 거야. 아빠는 나버리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아빠는 널 사랑해.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은 저택을 나섰다.
지호는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민주는 손을 흔들었다. 지호도 손을 흔들었다. 민주는 발걸음을 돌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걸었다. 저택방,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민주는 그녀를 안았다. 힘들었어요. 순자는 그를 토닥였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한 달 뒤 민주는 회사 일이 안정됐다. 그는 순자와 함께 작은 집을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꾸몄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응, 너무 행복해. 민준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순자가 물었다. 민준아, 후회 안 해? 아니요.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순자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절 낳아주시고 4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40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민준의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순자는 집에서 소박하게 살림을 꾸렸다.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신문을 펼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일면 머리 기사. 대한그룹 회장 강태산, 출생 조작 및 불법 입양 혐의로 검찰 조사. 민주는 급히 기사를 읽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40년 전 출생 조작 사건이 드러났다. 강태산 회장이 병원과 결탁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데려간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누가 고발한 거지? 그때 순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민준아, 아침 먹어. 어머니, 이거 봤어요? 순자는 신문을 힐끗 봤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순자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고발했어. 민주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호 때문이야. 지호요? 응. 지호도 너처럼 불법으로 데려온 아이잖아. 그의 친부모도 40년 동안 나처럼 고통받았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전 더 이상 다른 부모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하지 않아. 그래서 고발했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순자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해. 사흘 뒤 검찰이 강태산 회장을 소환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 40년 전 출생 조작. 불법 입양.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민주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론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됐다. 지호는 어떻게 될까? 연희는 괜찮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연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주는 놀라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연희야, 지호야. 지호가 달려와 민준을 안았다. 아빠. 민주는 아들을 꽉 안았다. 연희는 거실로 들어왔다. 순자가 차를 내왔다. 며느님 앉으세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준도 지호와 함께 앉았다. 연희가 입을 열었다. 저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 이해해요. 며느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물었다. 집은 괜찮아?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경찰에 계세요. 집은 난리예요. 지호는 진실을 알았어요.
민주는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야, 괜찮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선생님이 설명해줬어. 민주는 아들을 안아줬다. 연희가 말했다. 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지호 친부모를 찾았어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순자도 놀라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호 출생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친부모 연락처도요.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들은 만나고 싶대요. 지호를요. 민우는 지호를 꽉 안았다. 지호가 물었다. 아빠, 나 진짜 엄마 아빠 만나야 돼?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그래야 해. 왜? 그게 맞는 거야.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빠랑 엄마가 좋은데. 민주는 아들을 토닥였다. 아빠도 지호가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왜 헤어져야 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지호야, 할머니가 말해줄까? 지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가 말했다. 할머니도 너처럼 아들을 잃어버렸어. 40년 동안 찾았어. 지호는 눈물을 닦았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내 진짜 엄마 아빠도 할머니처럼 너를 찾고 있었을 거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여기 엄마 아빠가 좋은데. 순자는 미소 지었다. 둘 다 사랑하면 돼. 지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할머니처럼? 응. 할머니는 민준 아빠를 40년 만에 찾았지만 그동안 잊은 적 없어. 사랑은 시간이나 거리로 끊어지지 않아.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지호의 친부모를 만나는 날이 왔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 민준과 연희는 지호와 함께 카페에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부부 한 쌍이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평범한 옷차림. 여자는 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지호야. 지호는 민준 뒤에 숨었다. 민준은 부부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남자가 일어나 악수했다. 김현수입니다. 제 아내 이미경이고요. 여자도 일어나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지호를 향해 있었다. 민준이 지호를 앞으로 데려왔다. 지호야, 인사해.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호야, 엄마야.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안으려 했지만 지호는 뒤로 물러섰다. 미경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민준이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5명은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현수가 입을 열었다. 강 전무님, 그동안 지호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지호가 이렇게 된 줄. 현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전무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경이 말했다. 저희는 8년 동안 지호를 찾았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국을 다 뒤졌어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연희가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수가 대답했다. 일단 천천히 지호와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호는 민준을 꽉 붙들었다. 민준은 아들을 안아줬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부모를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3달 뒤 지호는 친부모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매주 지호를 만나러 갔다. 어느 토요일 민주는 지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아빠, 나 새 학교 괜찮아. 그래. 친구 사귀었어? 응. 많이 사귀었어. 민주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지호가 물었다. 아빠, 나보고 싶어?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매일 보고 싶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다. 지호가 말했다. 아빠, 고마워. 뭐가? 나를 사랑해줘서. 민주는 아들을 꽉 안았다. 아빠도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6개월 뒤, 지호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강당엔 학부모들이 가득 찼다. 지호는 무대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객석에는 친부모 현수와 미경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준과 연희도 앉아 있었다. 그 옆엔 순자가 앉아 있었다. 지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미경이 지호를 안았다. 지호야, 축하해. 지호는 민준에게도 다가갔다. 민준 아빠, 연희 엄마도 왔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우리 지호 졸업식인데. 지호는 민준도 안았다. 그리고 순자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순자는 지호를 안아줬다. 우리 지호 컸네. 지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기 제 자리예요. 같이 앉아요. 순자는 놀라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가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안내했다. 순자는 지호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가족의 자리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친부모, 양부모, 그리고 자신. 모두가 지호를 사랑하는 사람들.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도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40년의 고통, 40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순자는 지호의 손을 꽉 잡았다. 지호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할머니, 저 중학교 가면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갈게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언제든 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왔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지호는 두 쌍의 부모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웃었다. 순자는 민준 옆에 섰다.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진짜 행복해. 민준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는 친부모, 양부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순자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 잘 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지호에게 다가갔다. 지호가 소리쳤다. 할머니, 민준 아빠, 같이 사진 찍어요. 순자와 민준은 지호 옆에 섰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다. 행복한 미소가 담겼다. 40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 됐다. 진짜 가족으로.